뉴스파이터 시간에요.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 이것도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갑자기 조직폭력배가 나타난 거예요. 어이구. 이 조직폭력배들은요, 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찾아가서요, 네. 갑자기 본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 갑자기 이런 조직폭력배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요. 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폭행과 협박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초등학교 교사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허허. 이 초등학교 여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조폭들을 학교로 보내서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게 한 사람이라는데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이 여교사뿐만 아니라 즉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아버지한테. 며느리죠. 지금 그렇죠. 며느리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네. 2018년 9월 15일 밤 10시경에는 네. 부산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한 주점에 네. 조금 전에 그 학교에 나타났던 그 조직폭력배들이 네. 누구를 사주하냐면 청소년 아이들을 사주해가지고 아하. 그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 시켜요. 그리고는 그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을 시킨 걸 확인하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즉 말하면 청소년 보호법이죠. 네. 그걸로 이 경찰이 적발되게 합니다. 아하. 근데 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지금 이 조폭들을 시켰던 시아버지의 아내예요. 허허.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 네. 이 조폭들을 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을 들여보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네. 고의로 마시게 하고 신고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하. 처벌받게.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교사 찾아가서 며느리한테는 자식된 도리를 해라, 상속 포기해라 등등 허허. 문자 메시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자기 가족 전체가 적인 겁니다. 하하. 네. 아니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가족에게 불만이 있으면 가족회의를 열든가 해서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조폭까지 동원합니까? 조폭까지 동원해서 가족을 협박한 이 남편, 이 아버지는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세상에.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아직까지 7년째 수감 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거 충격 반전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합니다. 늘 김복준이 말씀하시지만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요. 짐승이 화낸대요. 요즘은요. 짐승이 인간보다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딸이 이제 아버지 댁 가서 엄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출한 거 아이가 아버지가 많이 패서 목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엄마는 많이 때렸는데 딸이 그 모든 게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세상에요. 이 가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결혼 내내 자기 아내를 아마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도 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 힘들었으니까 거예요. 가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던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엄마 때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가출한 거 아닙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딸이 자신한테 엄마 편을 드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감히 대들어? 이런 인식 때문에 그 항의하는 딸을 흉기로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은 진짜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70대 다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17년형을 받고 아까 5년째 7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교도소에 가니까 온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딸을 죽였고 그러니까 엄마 다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오직하면 아하.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를 썼어요. 아하. 연명해서 네. 그거에 대한 감정이 쌓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교도소에서 감히 나를 온 가족이 저 처벌 더 많이 받으라고 저 진정서를 쓸 수가 있어? 네. 니네 지금부터 내가 복수할 거야. 아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건데 아하. 본인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네. 남을 사주해서 한 건데 아하. 그 사주하는 방법도 참 이거 잔인합니다. 네. 그 본인하고 같이 거기 그 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무기수를 만나요. 아하.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강력히 또 뭐 더 처벌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기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무기수가 소개한 밖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만나게 돼요. 아하. 그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시켜서 돈을 주기로 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네. 김동철 교수님,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무참히 흉기로 살해해놓고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인격 장애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범죄형 소시오패스의 성향도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가족 소속감에 대한 소속 심리가 되게 많습니다. 아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쨌거나 딸을 살해를 했지만 네.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잡혀가서 복역을 하는 것들은 네. 나의 사실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아하.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신은 오랫동안 하나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자신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중적 소속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족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아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시작의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앞서 얘기 난 것처럼 가족들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딸을 무참히 살해했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 엄벌에 처해다는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형이 가중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이분은 저기 아까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친딸을 살해한 이유조차도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단 1%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진정서로 인해서 조금 더 양형이 무거워졌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모든 게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게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하.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한 것 같고 네.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수용 기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네. 지금 하는 걸로 보면은 지금 70대신데 80대, 90대에 가서도 몸만 건강하시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특히 계기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할 텐데 양형에 있어서 정말 엄벌 그 가중 요건들을 참작해서 그러네요. 재판부에서 좀 더 남은 형량을 더 길게 네.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김호인 변호사님도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도소 내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17년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했으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죠. 교도소에서 네.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범죄에 대한 생각을 끊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진짜.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무기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 내에서는 원래는 교화가 돼야 되는데 좀 안 좋은 반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서로 이 범죄에 대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무기수가 소개를 해줍니다. 다른 조폭, 내가 네. 알고 있는 조폭이 있다. 그 소개를 해주고 이 조폭이 접견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 조폭과 접견을 하고 나서 내가 향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이 편지 내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이런 편지 내용이 있답니다. 이 아버지가 바라는 진심은 이들 중에 한 명에게 최고의 응징을 하는 것이다. 잘 설득시켜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큰 보상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범죄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돌려 말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경찰이 인지를 하고요. 이 교도소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내에서 편지 378통과 1,900만 원의 송금 계좌 내역을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편지 내용을 보면요. 아들 중 한 명에게 응징, 최고의 응징이라죠. 그러니까
이 인면수심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 스라에는 자제분이 여러 명 있나 봐요. 근데 왜 아까 며느리도 있었으니까요. 그 아들도 여러 명 있나 봐요. 근데 아들 중 한 명에게 지금 굉장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입장이에요.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최고 응징을 해달라고 지금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를 한 편지가 무려 378통이 발견됐고, 근데 여기 궁금한 게요, 김복준 의원님. 교도소에 있는데 1,900만 원을 송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를 이렇게 마주보고 30분입니까? 20분입니까? 20분이죠.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조직폭력배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가서 어떻게 하고 누구를 해치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편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접견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서신검열이라고 해서 재소자들 편지를 교도소에서 그 미리 검열을 했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인권위에서 이건 인권 침해 아마 그 판단이 나가지고 요즘 없어졌나요? 네, 그러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용자들이 편지 쓰는 거를 검열하는 제도, 즉 네. 말하면 서신 검열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로 사주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해치고 어떻게 네.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끔찍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김호인 변호사님, 이 70대 남성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조폭들 다 모조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부 다 입건은 됐고요. 네. 이 지금 70대 남성은 당연히 구속 상태니까 계속 네. 그 상태로 조사를 추가로 받고요. 나머지 조폭 등 공범 11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죄명은 이제 그 며느리를 아까 학교에 찾아가서 네. 그 위협을 가한 부분 업무방해 교사 그리고 아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고요. 이제 조사가 이뤄져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될 텐데 아까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에서 이렇게 범죄를 모의하거나 이렇게 네. 일반인들 접견 올 때 네. 그걸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거 다 녹음되거든요. 네. 사전 검열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사후에 문제가 되면 다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 받아서 오면 다 들통이 나니까 부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요, 이 사회가 반드시 막아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